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만나는데 원래는 첫째 주 수요일에 했었죠. 근데 이번부터는 셋째 주 수요일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밤 11시에 달빛 병원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옆에 짝이 없죠. 송혜은 아나운서가 가족 일로 어디 좀 가게 돼서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송 아나운서가 같이 있으면 되게 든든했었는데 혼자 하니까 좀 떨리고 잘 진행을 못하더라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 조선왕조 중심으로 해서 왕들의 어떤 질병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뭐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죠. 그러니까 궁궐의 나인들도 있고 궁인들, 그 다음에 신하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접촉하다 보면 전염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데 가장 우리가 주목했던 질환들은 비만이라든 심혈관 질환. 왜? 왕은 뛰지도 않고 막 기름지게 많이 먹고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는 등창이라고 하는 등에 생긴 종창, 또 등에 생긴 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 다음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속절없이 몇몇 왕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선 왕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거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요구가 있어서 그 외국의 왕들은 어떤 병들을 가지고 있었나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한번 듣고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오늘 하루 종일 어저께 새벽부터 오늘 밤까지 계속 추적추적 봄비가 내렸어요. 아마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사는 전국에도 다 봄비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이 봄비를 끝으로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는데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다 보니까 감기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아지고, 다행인 것은 9월, 10월, 11월에 12월까지 A형 독감이 이렇게 돌다가 전에 독감, 인플루엔자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M자형을 그린다. 그래서 A형 독감이 이렇게 돌았다가 1월, 2월, 3월, 4월에는 이제 B형 독감이 이렇게 돕니다. 항상 그렇게 돌아요. 지금 섞여서 돌기도 하지만 다행인 것은 B형 독감이 일찍 3월 초 정도에 사그라지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없어요. 검사하면 10명에 1명도 안 나올 정도로. 그래도 3월까지는 감기가 걸렸다면 마스크 쓰고 손 잘 씻고 하는 걸 좀 예방 같은 것들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놀룰루 172님 안녕하세요. 코리아 섹터님 안녕하세요. 바둑파님 안녕하세요. 다가와서 흔들흔들 전에도 오셨었는데 심야 라이브 기다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섬집 아게랑님, 레니Q8V님 아나운서님 같이 방송을 안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혜은 아나운서가 집안일로 오늘은 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진행하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섬집 아기랑님이 질문 먼저 하셨네요. 지금 진행을 하기도 전에. 그러면 이거부터 좀 볼게요. 10살 아이가 엊그제부터 열이 40도까지 올라갔다가 약 먹으면 다시 내려가고 또 몇 시간 뒤에 39도, 38도 사이로 열이 나는데 독감 검사 2번이나 했는데 독감은 음성이 나왔는데 그냥 열감기일까요? 머리도 아파하고 목도 아프고 기침은 하긴 하는데 많이는 아니에요. 일단 아이들이 열나면 몸살 두통으로 고생을 하죠. 근데 열나면은 대개 대여섯 살 지나면은 열감기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울 뿐이지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독감검사 두 번에서 안 나오면 거의 99%, 물론 아주 드물게 나올 수 있지만은 거의 다 독감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독감이 아니라도 감기라도 전염성이 있어요. 코로나, 독감, 감기 다 전염성 있는 겁니다. 이제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가족들이나 주변 조심하시고, 아마 대개 이런 경우는 이틀 동안은 좀 오르락내리락 세게 고열이 납니다. 근데 3일째 때부터는 많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정도부터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열에 대해서, 아이들 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개 감기나 이런 것들은 2, 3일 열 나고, 근데 4일, 5일 계속 열 나면 다시 한번 병원을 가보는 거고, 일주일 이상 열 나면은 불명열, 잘 모르는 원인, 열이라고 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입원하기도 합니다. 대개 2, 3일, 길어봤자 3일 안짝에 떨어지니까 내일까지만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 잘 먹이면서요. 자, 그렇게 쭉 보고, 예, 오늘 시간은 외국의 왕들, 특히 일본, 중국, 서양, 주로 유럽 중심의 왕들의 질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게 재밌게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딱딱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봐주시기 바래요. 사진을 볼까요? 그 일본의 왕들의 특징은 우리가 뭐 2, 3천 년 됐다고는 하지만은 그 에도 시대라고 하지 않죠? 에도가 지금의 그 동경입니다. 도쿄를 말하는데 거기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히로 그 풍신수길 이후로 정권을 잡으면서 거의 한 3, 400년 정도를 도쿄의 수도를 정하고 왕조가 아니고 왕은 따로 있었지만은 막부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그걸 에도 막부 시대라 그러는데 무사 시대죠. 무사들이 시대. 근데 그 막부 시대를 마감하고 그 왕이 다시 권력을 가지는 시대가 메이지 왕 때부터입니다. 메이지 왕, 그 일본 왕들의 이름을 특징을 자기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왕호가 있습니다. 메이지. 그다음 메이지 몇 년, 메이지 몇 년 이렇게 하는데 메이지가 한 4, 50년 동안 권력을 잡았었고, 그 다음에 다이쇼 왕이라고 해서 두 번째 아들인데, 이 다이쇼 왕이 몸이 허약했어요. 면역도 약했고 허약해서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밖에 왕 위에 있지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일제 강점기를 일으킨 히로히토. 히로히토는 부르던 이름이고 한자 말은 소화, 일본 말은 쇼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 몇 년, 소화 10년, 소화 20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왕을 명칭이 있고 원래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의 할 얘기는 외국 왕들의 어떤 병들을 앓았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일본 왕들의 특징은 그 순혈주의, 즉 왕가의 피를 지키기 위해서 왕족들하고도만 결혼합니다. 왕족들하고만. 그러니까 사촌 간에 사촌 안짝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되게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내에서 가까이 있는 그 친척들 간의 그 동물도 마찬가지,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교배를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고 온갖 질병을 낳게 되고 그다음 기형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건 유전자적인 문제인데 일본이 그런 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친척들끼리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이 메이지 왕의 그 다음에 다이쇼 왕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10년 정도밖에 왕위를 못하고 그 다음 히로히토 쇼와 왕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아키히토라든지 그 다음에 나루히토 왕,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왕이 보면은 예, 메이지 왕입니다. 그 다음에 왜 안 커지지? 얘 거꾸로구나. 그 다음에 아키히토 왕, 다이쇼 왕 아까 말씀드린 거고,
우리가 잘 아는 히로히토, 쇼와 왕 여기 있습니다. 그 일본 왕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만남을 갖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우어 슈어 1931님, 4살 아이를 키우는데 주변에서 보니 비타민 시럽을 평소에도 먹이면 감기에 잘 안 걸린다는데 정말인가요? 주변에서 먹인다니 저도 먹여볼까 해서요. 아이들에게는 특별히 비타민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골고루 영양가 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이런 비타민제는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특히 비타민 C나 이런 것들이 뭐 감기 예방에도 조금 도움되지 크게 도움되진 않아요. 그 노력을 할 바에는 뭐 골고루 먹이려는 채소도 골고루 먹이고 이것도 골고루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큰 효과는 보진 않아요. 그 다음에 유전병도 웃다 보면 행복해자님이 유전병도 많았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 왕실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 어떤 병을 가졌는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조선 왕조하고 다른 게 조선 왕조는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왕 사후에 다 기록이 되고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왕이 어떤 병을 앓았다가 다 알 수 있는데 일본 왕은 철저하게 그 함구예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거는 사촌끼리 결혼한다든지 가까운 친척끼리 순혈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면역력 약화, 유전병,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혈우병이 문제가 돼요. 혈우병이 유전되는 거기 때문에 뭐 출혈경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았을 거로 추측만 하는 것이죠. 흔들다리 1721님, 원장님 아이 아토피 피부염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해지고 환절 겨울만 되면 심해지고 밤에도 긁고 소아 아토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구피디님 우리가 아토피 다룬 적 없죠? 아토피는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뤄드릴게요. 뭐 제가 피부과나 이런 의사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 다루기 때문에. 근데 아토피 치료,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아토피 치료의 원칙은 첫 번째는 긁지 말라입니다. 긁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왜냐하면 긁으면은 이게 피부가 두꺼워져요. 태소나라고 해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면 코끼리 피부처럼 두꺼워지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두 번째는 긁다 보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피부에는 그 황색 포도알균부터 해서 온갖 균들이 있는데 긁으면은 피가 나면은 그 속에 균들이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그럼 감염이 돼서 눈가진이 되고 여러 가지 피부 감염병이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토피 치료 원칙은 무조건 긁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가서 약만 받는 게 아니고 잘 설명해 주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주도에는 작년 2025년 10월부터 주치의 제도가 시작되거든요. 등록을 해서 주치의로 등록이 되면은 이런 것들에서 잘 설명해 주는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도 아토피 A를 2병 맞는데 뭐 10분, 20분 설명해 주고 다음에 오면 또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 주는데 무조건 긁지 못하게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여러 가지 약들을 먹는지 연고를 발라줘야 됩니다. 충분히 약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럼 상처가 나면은 상처 연고를 바르거나 심한 경우는 항생제를 먹기도 하죠. 그래서 상처를 치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흔히 목욕 같은 경우는 자주 시켜야 된다, 아니 깨끗이 해야 된다, 아니면 자주 시키지 말아야 된다 분분한데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아토피는 피부에 있는 애들은 피부가 건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더 말라버리겠죠. 그러니까 덜 하는 게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때도 좀 있고 그래야 이게 피부를 보호해 주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샤워하고 돌아서면 땀 나잖아요. 땀이 수분 촉촉히 적셔주니까 자주 해도 돼요. 근데 여름엔 자주 하고 겨울이나 이럴 때는 자주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긁지 못하게 약들을 적절히 써라. 이게 치료 원칙이고 자기가 잘 다니는
주치의는 아니지만 주치의 같은 의사하고 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레드캣 KKK 선생님, 아이 알레르기 검사 보통 어떨 때 검사를 하나요? 음식 알레르기를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요. 알레르기 검사가 뭐 피부에다가 하는 게 있고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크게 맞지 않아요. 저희도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고 물질이 나왔다고 해서 그놈이 범인도 아니고 또 여기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아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알러지 비염이라든지 아토피라든지 두드러기가 자주 생기는 아이들이 하는 거는 너무 자주 생기고 심할 때 합니다. 그때는 병원에 가서 하면 되고 참고용이에요. 정확치가 않아요. 근데 웬만큼 아토피나 웬만큼 두드러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십시오. 별로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나중에 심한 애들이나 반복되면 하더라도 저는 누구나 이게 권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얘가 뭘 먹었더니 뭐가 생기더라. 조개를 먹었더니 새우를 먹었더니 계란 흰자를 먹었더니 이렇게 생기더라는 건 그런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찾아나가는 그런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히려 블럭놀이님까지만 얘기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TV를 보다가 고열할 때 경련이 생길 수 있다. 열성 경련이 어떤 원인에서 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개 아이들은 4, 5세 때까지는 경련을 할 수가 있어요. 열이 나면은. 그래서 경련을 했던 애들은 해열제를 적극적으로 먹여주고 그리고 그 해열제를 아끼지 마시라. 그 다음에 이틀이나 3일 열 나기 때문에 하루 이틀 동안은 충분히 해열제를 먹이고 닦아주고 온수 마사지 이런 것들 하시면서 잘 관리하는데 한 5살, 6살 넘어가면은 열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열제를 미리 먹이는 게 아니고 대개 38도가 넘어가면은 첫날 열나는 첫날에 경기를 많이 해요. 경련을. 그러니까 38도 넘어가면은 하루 이틀 동안은 충분히 해열제 먹이고 약 기운이 돌지 않기 때문에 닦아주고. 근데 열사람 경련을 했던 애들은 적극적으로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7.5도 미열이라도 애가 머리 아프고 몸살 기우니까 어른과 똑같아요. 괴롭거든요. 근데 미열이라도 한 두세 번 해열제를 주시는 게 좋고 38도 넘으면 하루 이틀 적극적으로 먹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식탐 많은 콧물 여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다시 하면은 제가 조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래서 일본 왕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근친혼이 많았다. 그래서 허약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한국의 왕들은 그렇지 않죠. 조선이나 다른 왕들 보면은 멀리 양반 집이라든지 권세 높은 사람들 규수를 데려와서 왕비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근친끼리 결혼해서 혼인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면역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치적 암투가 되게 많았죠. 그래서 독살된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았고 망상이라는 이런 조현병 이런 것들이 좀 간간히 보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나라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왕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지게 먹고 운동을 적게 하니까 비만하고 고혈압, 당뇨 같은 거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중풍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장 질환, 협심증 이런 게 많았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죽었을 때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급사했다 내지는 뭐 노안으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서양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공통적인 부분들 같아요. 그리고 후궁제도를 말할 수 있는데 한국이나 일본, 중국은 후궁들이 있었죠.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궁들이 몰래 국내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고 궁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생기는 어떤 성병도 꽤 있었습니다. 뭐 임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세 이후에는 어떤 매독 같은 거라든지 있을 수 있게 뭐 그런 다른 상병들도 많이 왔을 겁니다. 유럽은 이렇게 후궁 제도는 많이 없었나 봐요. 좀 뭐 종교적으로 엄격해서 그런지 이런 외국과 우리들의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블럭놀이님한테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그 열경기에 관한 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게 좀 자세히 나왔습니다. 호놀룰루 172님이 옛날에는 당뇨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궁금합니다.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 한의학이 발달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나았어요. 뭐냐면 당뇨는 그러니까 오줌을 놓으니까 개미들이 막 모여 달달하니까 그래서 당뇨라고 불렀었는데 그 히포크라테스 때도 이런 당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멀리 몰라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이렇게 말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소갈증이라 그랬죠. 당뇨가 심하면 전에 말했었죠. 당뇨 얘기를 했었는데 세 가지 다음, 다뇨, 다식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누고 음식을 많이 땡겨요. 살은 쪽쪽 빠지면서 그러니까 이게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갈증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증상을 치료를 하는데 당뇨를 치료를 못했어요. 왜? 당뇨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소갈증으로 해서 그런 치료를 했었다. 근데 세종대왕 얘기를 했었죠, 전에. 세종대왕님이 온갖 종합병원입니다. 온갖 병을 다 있고 그중에 당뇨가 있어서 당뇨가 치료 안 되니까는 눈이 침침해서 눈이 멀기 시작하죠. 옛날 영화 보면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조금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왕들의 어떤 암투가 있었고 권력에 대한 암투가 있었고 독살될까 걱정되고 조현병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런 것도 뭐 사람들이 아는 건 다 알았었죠.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진시황이나 당나라, 명나라 이런 왕들을 특징을 보면은 오래 살려고 불로장생을 하려고 뭐 불로초를 구해오라 이런 게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시황 때도 이 사람들 문제가 뭐냐면 약에 어떤 수은이나 납성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 중독, 납 중독으로도 사망한 경우가 좀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됐던 게. 근데 기록이 없다는 거죠. 청나라 때는 순치제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1600년대 왕이었는데 그때는 두창으로 죽었습니다. 두창으로. 두창이 뭐죠? 천연두. 근데 사진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그 두창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그러니까 서양 유럽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그 전에 또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리아 섹터님이 와 그 시절도 조현병이 있었네요. 이거는 원시대 때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와 똑같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예. 우울증도 그렇고 모든 게. 다가와서 흔들리는 님, 외국도 우리나라처럼 왕들이 단명이 많나요? 예.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커피버러 러버님, 커피 러버 22. 원장님 강의 너무 재밌어요. 오늘은 혼자 하니까 좀 이게 좀 쓸쓸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그 다음에 99년도 1번 차님, 오늘도 영화 이야기 해주시나요? 이따가 영화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근친혼이 좀 많았어요. 그 순혈주의, 자기의 왕가의 혈통을 지키려고 많았죠. 그래서 왜 유럽의 특징은 뭐 영국 왕이 뭐 스페인에 시집 가기도 하고 오스트리아 왕 공주가 뭐 영국에 시집 오기도 주로 프랑스라든지 스페인 쪽으로 많이 갔겠죠. 그런 것도 많았는데 일단 가까운 사이 결혼도 좀 많았습니다. 근친혼도 뭐 일본처럼 많지는 않았죠. 근데 유럽의 왕들이 특히 영국이나 이런 데 특히 많았던 것들은 그 정신질환입니다. 정신 뭐 병, 조현병이라든지
양극성 장애가 많았습니다. 조현병은 옛날에 뭐 정신분열증이라 불렀죠. 그다음에 조현병이라는 거는 왜 이름이 바뀌냐? 정신분열증은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기 때문에 조현병 현악기를 이렇게 틀듯이 현악기를 조율하듯이 한 게 필요하다 해서 조현병이란 말을 지었는데, 일단 양극성 장애도 옛날에 그 조울증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증, 막 기분 좋다가 갑자기 확 다운됐다가 우울했다가, 그러니까 조울증을 이제는 양극성 장애라고 표현합니다. 양극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다 많았어요, 그대로. 근데 그 유럽이나 영국 사회는 더 많았던 게 어떤 유전적인 질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 때문에. 거기도 약간 가까운 사이끼리 결혼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일본과 마찬가지로 혈우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왕가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 공주가 스페인에 가서 왕자랑 결혼하고, 여기 왕이 여기랑 결혼하고, 저기와 이렇게 교류가 많았어요. 정략 결혼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혈우병도 꽤 많았습니다. 혈우병이 뭐죠? 유전적 문제로 인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코피 나도 코피 안 멈추고, 이 상처가 나도 상처가 안 멈추고, 그런 게 많이 생기죠. 그러다가 위험해지기도 하는데, 그런 병들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서 이 혈우병을 다 가진 자기 왕의 자식이 태어나면 이게 왕의 피구나 하면서, 오히려 로얄 디지즈, 예, 왕가의 흔적이다, 왕가의 질환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뭐 좋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로얄 디지즈.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기록이 됐지만은, 현대 왕가에서는, 현대 왕실은, 요즘 왕실은, 영국 왕실은 전부 다 공개하는 편입니다. 누가 어디 아팠다, 누가 어디 아팠다, 이런 거. 요번에 왕수잡인가 누가 암에 걸려서 것도 다 공개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국 얘기를 하면서 영화 얘기를 좀 아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진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중에는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1969년, 아주 오래됐죠. 천일의 앤 해가지고 앤 왕비 얘기를 다룬 겁니다. 이거는 리차드 버튼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08년도에 보면은 천일의 스캔들, 둘 다 천이라는 얘기 들었죠. 이거는 나탈리 포트만하고 스칼렛 요한슨이 나와가지고, 나탈리 포트만이 앤 왕비로 이게 나오죠.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영국 중세 르네상스 시대죠. 중세를 막 벗어났을 때 헨리 8세, 우리가 외국 이름을 읽을 때 우리나라 발음처럼 자음접변, 자음동화처럼 헨리라고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헨리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걔네들은 자음접변, 자음동화였기 때문에. 헨리 8세 때 이야기를 다룹니다. 헨리 8세가 사진을 보면은 사진을 보시면 헨리 8세가 처음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앤이라는 어떤 여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왕비로는 자식이 없었고, 앤하고 결혼을 하고 했더니, 이 과거에는 이제 천주교 사회잖아요. 천주교 사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혼 금지입니다. 이혼을 못하고, 근데 앤은 자기하고 자기는 정부가 될 수 없다, 왕비 자리를 달라. 그러니까 헨리가 그래 그러면 이혼하고 너에게 왕비를 주마 했는데, 교황청에서 반대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고민 끝에 그럼 교황청 너네 단절하겠다. 그럼 그래서 앤하고 결혼해가지고 앤을 왕비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당시는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날 때였겠죠. 교황청이 하도 무능하고 부패하고 하니까 너무 문제가 많았다. 새로운 교회 어떤 중심을 잡자, 이런 게 막 일어날 때였어요. 프로테스탄티즘도 막 생기고, 여기저기서 종교 개혁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고, 영국에서도. 근데
앤하고 결혼을 하고 하니까 결혼 못하게 교황청이 막으니까 단절하고 그럼 우리끼리 하겠다 해서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성공회 교회입니다. 성공회. 그 성공회가 만들어진 시점이기도 해요. 어쨌거나 그런 것을 만들려서 영국에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했고요. 어쨌거나 이때 헨리 8세가 앤 여왕하고 결혼을 했고, 근데 문제는 앤 여왕이 딸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아요. 헨리 8세는 자기 후계자를 만들고 싶을 때 못 만드는 거죠. 그 영화 보면 천일의 앤, 천일의 스캔들 영화 보시면은 나름 재밌습니다. 역사적인 거라서. 거기 보면은 우리가 말했던 얘기들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앤 여왕은 결국은 딸 하나만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예, 죽여버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막 온갖 음모를 그,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또 달리 결혼해도 결국은 헨리 8세는 뭐 아들을 못 낳죠. 아들을 못 낳고 그도 일찍 죽게 되는데 문제는 왕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고민이 된 거예요.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때 앤 여왕이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그 딸인데 엘리자베스 1세밖에 없어서 엘리자베스 1세를 여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뭐 우여곡절이 많았죠. 뭐 여자가 왕이 되면 안 된다. 뭐 반대도 있었는데 결국 엘리자베스 1세 앤 여왕은 무참하게 죽었지만은 그 딸이 엘리자베스 1세가 여왕으로서 처음 여왕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영화 얘기를 딱 보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엘리자베스도 나와요. 아기로서 나오는데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됐던 게 1500년대, 1600년대 전까지 1500년대 말까지 영국의 어떤 황금기, 일종의 황금기를 이끌어냅니다. 근데 절대 권력을 가졌고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 왕들은 그래도 좀 단촐하게 입는데 이 여왕들은 뭐 덕지덕지 옷을 많이 입어요. 덕지덕지 화장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머리에 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목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때도 많았고 거기에 세균이 득실득실 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두창, 아까 말한 천연두를 알았습니다. 천연두를 알았으니 뭐겠어요? 이게 곰보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화장을 또 떡칠을 합니다. 떡칠을 하다 보니까 숨통이 안 트여가지고 피부는 더 나빠지겠죠. 그리고 그 과거에 그 화장품들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수은이나 납을 또 많이 썼어요. 아까 한약 뭐 약에도 썼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은 중독, 납 중독도 됐겠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모, 머리가 빠져요. 대머리, 거의 반대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그 가발을 썼죠. 두꺼운 가발을 쓰다 보니까 땀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리에 피부병을 막 생기겠죠. 이런 온갖 병들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왕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악취가 심했다는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에게 왕실의 병을 소개할 때는 헨리 8세와 앤 여왕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사이에 난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러 가지 병들을 지저분해 생긴 병들이 많았고 두창을 알아가지고 여기 화장을 떡칠을 했다. 납수은 때문에 중독되기도 했다. 그리고 머리가 빠졌다. 이런 것들 연상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기서 그냥 두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창은 천연두라고 합니다. 근데 두창은 오래 삼국시대 때부터 오랫동안 우리가 썼던 한자말 두창이죠. 근데 일본 강점기 때 천연두라고 일본에서는 천연두라고 써요. 두자는 같은데 근데 우리가 천연두 그래서 두창이란 말을 주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듯이 이게 고름
막 생겨요. 물집, 고름 물집이 막 생기고,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게 되면은 이 모양이 옛날에 이거를 곰보빵이라고 그랬죠. 옛날 어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알 거예요. 곰보빵 이게 띄어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은 소보로빵이라고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느새. 예. 이거를 이 모양이라 해서 곰보빵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되게 달달해서 제일 좋아했던 빵이에요. 시작은 옛날에는 뭐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처음 시작됐고, 여기서 미이라를 보면은 미이라도 이렇게 곰보 얼근 자국이라고 하죠. 얼근 자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이게 파여가지고 분화구처럼 이렇게 파인 얼굴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두창을 앓았다 이런 흔적인데, 과거 중국에서는 그래서 두창을 예방하려고 두창을 앓은 고름을 짜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요. 그래서 코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주입을 하면은 그 마시겠죠? 그러면 두창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약간 앓게 만들어요. 열도 나고 약간 앓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 예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인도에 전파돼서 영국에서 인도 식민지 시절에 괜찮다 해가지고 그 가서 영국에다 실험하기도 했고 그런데 실제로 두창에 걸려버렸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사람에 있는 고름에 바이러스를 바글바글 된 거를 아무리 말렸다고 하지만 그 몸에다 들어가면은 그래서 위험하다 해서 금지시켰고 그걸 인두법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두창 해서 인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두법은 금지가 됐는데 과거의 정성들 사진 보면은 이렇게 뭐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두창 얼굴 얼근 자국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사진에도.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토샵, 포샵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우고 하얗게 이렇게 얼굴이 밋밋하게 만들어줄 텐데 두창 얼굴 자국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왜 보여줬을까요?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두창 걸리면은 거의 많이 죽었고 실명하고 온갖 병 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난 건 다행이고 행운이고 운 좋았다, 성공했다 이런 뜻으로 이 두창으로 해서 얼근 자국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초상화에도 재밌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김구 선생님도 백범 김구도 이 두창을 알았던 거 사진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은 까뭇까뭇하게 자국들이 이 파인 자국들입니다. 두창으로 인한 고름집이 터져서 이게 화산구처럼 이게 모양이 보입니다. 순종도 뭐 두창 알았다는 말이 있고, 자 그래서 인두법은 약간 하지 말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 1700년대 말에 영국의 제너럴 의사가 소젖을 짜고 소를 키우는 시골에 있는 남자 사람들은 투창이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해서 보니까 이미 감염이 된 거죠. 예방이 된 거죠. 그래서 소의 두창, 소두창, 사람 두창이 아니고 소두창에 그 고름을 가져와서 가루를 만들고 물로 희석해가지고 사람에 주입했더니 두창이 예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 두창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걸리지는 않은 거죠. 이걸 우두법이라고 합니다. 소우자 써서. 인두법은 금지됐지만 우두법은 안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백신의 최초의 예방접종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백신이란 말이 원래 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우두로 예방접종을 했더니 새끼가 이세가 날 때는 소뿔 달고 나오더라. 뭐 이런 우스갯도 있었고 과거에는. 그래서 인두법은 이렇게 됐고 우두법으로 바뀌어서 안전하게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고 요즘 두창은 거의 사멸됐습니다. 거의 발견할 수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봤겠지만은 원숭이 두창, 이게 원숭이 천연두로 아니죠. 이름을 잘 쓴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 이거는 원숭이 두창이지만 사람에게 전염이 또 되기 때문에 근데 아주 크게 확산되지는 않나 봐요. 뉴스에서 한참 나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고름집이 막 생기고 얽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두창 하면은 뭐 스몰폭스라는 영어로 쓰는데 바이러스다.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 예방접종도 하지 않는다. 옛날에 했습니다. 그다음 인두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감염이 직접 또 두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라지고 소 두창을 가지고 만드는 거는 우두법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걸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석영이나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소개를 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산군신님, 중국을 보면 진시황이 불멸하려고 불로초 다녔는데 진짜인가요? 뭐, 뭐 역사서에 있으니까 진짜겠죠. 뭐. 근데 그런 약초가 있겠습니까?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지. 불로초가 있으면 몸에 좋은 약초들이 있는데 불로초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나나 GPT90님 급체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새벽에 급체로 병원하기 어려울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급체란 거는 위경련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옛날 말들을 많이 쓰는데 뭐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되다, 뭐 속이 메스껍다, 막힌 것 같다, 급체했다 이런 것들은 다 위험 증상들이에요. 근데 과거에 썼던 민간에 썼던 말들이 있는데 그 병은 다 위험이에요. 위험 또는 위험 종류인데 그것이 심한 경우는 위가 쫙 쭈그러들기 때문에 답답하죠. 이게 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혔다 생각했는데 막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채를 내려준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막히지 않아요. 소화가 잘 안 돼서 내려가다 마는 건 있지만은 막히진 않습니다. 근데 위험 때문에 급체가 생기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방법은 없죠. 일단 좀 그 음식도 잘 씹어서 천천히 먹고 명치도 좀 만져주고 명치가 위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위험약을 좀 넉넉하게 받아서 자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생긴 사람은 그럴 필요 없으면 자주 그런 사람들은 약을 병원에서 좀 넉넉히 달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응급처치는 뭐 여기를 눌러준다 민간요법으로 뭐 손을 딴다 이런 게 손 따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그랬는데 약이 없으니까 손 따면 이게 바늘로 감염이 돼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기 눌러주는 건 괜찮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그다음 명치도 좀 문질러주고 그다음에 흩날리는 꽃들 사이로 님이 마늘 주사, 비타민 주사 이런 게 많은데 금액이 꽤 비싸더라고요. 요게 효과가 있나요? 뭐 우리도 주긴 하는데 반짝 효과예요. 반짝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금액은 병원마다 각기 다릅니다. 반짝 효과가 있다. 브랄루쿠쿠님, 오, 재밌어 보입니다. 호놀룰 벨치 12님, 내용 재밌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좀 두창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유럽의 왕조 하면은 그 합스부르크 왕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합스부르크. 원래 스위스 합스부르크 성에 있던 왕조인데 그 왕조가 뭐 유럽 전체로 뻗어나가면서 세력을 얻었죠. 그래서 합스부르크 왕조면은 대단합니다. 1900년대 초 1차 세계대전이 생기기 전까지 이어왔던 왕조고 뭐 오스트리아 왕조를 계승하기도 하고 스페인으로 가서 왕조를 계승하기도 하고 유럽을 좌지우지했던 왕조입니다. 자, 이 친구 유럽도 마찬가지로 순혈주의, 그 왕가의 혈통을 지키자 해가지고 근친 결혼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촌끼리 결혼하고 물론 다른 나라 공주나 다른 나라 왕자랑 결혼하기도 하지만은 근친 결혼도 많았죠. 특히 그 우리가 그래서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조 하면은 이 사진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합죽이라고 하죠. 이건 비아냥 그림 말이지만은 얼굴이 길고 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눈이 이렇게 되고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뭐 잘생기든 안 생기든. 자, 그 다음 보면 자, 이거는 그 유명한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고
시녀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왕가의 뭐 이름도 그래요. 마르가리타 공주입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인데 자세히 보면은 자, 이 그림은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그림이에요. 자, 화가가 직접 등장하고 그다음 저쪽에 왕과 왕비가 보고 있고 거울 속으로 그다음 시녀들이 있는데 오른쪽에는 외소증을 가진 있고 시녀들이 옷을 입혀주면서 즐겁게 하려고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게 마르가리타 공주는 스페인 왕이 되게 총애하는 그 공주였어요. 되게 예쁘죠. 얼굴보다 귀엽고 예쁘죠. 근데 조금 사춘기 가면서 좀 커지더니 이렇게 얼굴이 변합니다. 길어지고 턱이 나오고 눈도 처지고 뭔가 모양이 이상한. 이들만 그랬을까요? 스페인 왕가가 많이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많이 이렇게 얼굴이 기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오래 살 수도 없는 것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백혈병 같은 게 많았죠. 그래서 이 턱이 나오니까 아이고 우리 왕족의 표시야 이렇게 해서 이걸 합스부르크 턱, 영어로는 합스부르크 조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워했다는, 아까 말했듯이 그 혈우병에 걸려서 오면은 우리 왕가의 피야 하면서 자랑스러워했듯이 합스부르크 왕조로 자기 턱이 나고 이런 것들을 기형적인 모습들을 되게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근친혼이나 가까이 사촌의 결혼들은 종내에서 그런 결혼들은 결국 유전자의 변형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온갖 병들에 시달리고 오래 살지 못하고 기형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조선 왕조에는 왜 없을까? 아까 말했듯이 먼 데서 데려와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촌 내에 결혼하지 못해, 요즘은 사촌 내에 못하지만 팔촌 내에 동성동본 결혼 금지시키는 것도 뭐 좀 너무하긴 하지만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피를 물려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악 돌출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흔히 비아냥으로 주걱턱이라고 하는데 하악 돌출증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이 어금니 사이가 부딪지를 못해요. 그건 씹지를 못합니다. 씹지를 못하니까 저작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딱딱한 걸 못 먹고 씹지 못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소화불량 생기고 먹는 게 재미가 없고 많은 것들이 문제가 돼요. 이게 구강 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볼까요? 위고비를 DH2A181 위고비를 구입해도 2달 만에 사용을 했습니다. 용량을 늘린 탓인지 속이 울렁거립니다. 구입해서 너무 오래 보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냉장고 보관했겠지만은 그 위고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췌장염이나 약간 그런 소화불량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초기에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혹시 췌장, 이자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마 용량을 늘려서 불편하면은 늘리기 전 용량으로 그냥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바꾸기도 합니다. 위고비 말고. 그 다음에 보드카 797님, 아기들 독감이 맞나요? 독감 검사를 하자고 해서 놀랐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안 들으셨는 것 같은데 10월, 11월, 12월에 A형 독감이 많이 돌았죠. 그 다음에 12월 중하순부터 12월, 1월, 2월까지는 B형 독감이 돌았습니다. 요즘은 이게 쭉 줄어드는 건데 원래는 3, 4월까지 B형 독감, A형 독감이 섞여서 막 도는데 원래는 빨리 돌아가지고 조금 이제는 소멸되나 봐요. 그래서 저도 열이 나고 이렇게 걱정돼서 검사를 하면 10명에 1명. 유행할 때는 10명에 8명, 9명 나옵니다. 정말로 유행할 때는. 근데 요즘은 10명에 1명이니까 거의 사그러들었다. 그래서 그래도 독감 검사 하자고 하면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치료 약이 달라지기 때문에. 혜택금 836님, 얼굴형이 이상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코리아 섹터님이 50분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아이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 진행하느라고 좀 힘들긴 한데, 다음에는 송혜은 아나운서와 더 재밌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영화는 두 가지 말씀죠. 처음에 69년에만 천일의 N. 그러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나온 요즘 영화를 봐도 되고, 아무래도 영화가 옛날 영화들이 그 내용에 충실해요. 요즘 영화들은 조금 각색이 많이 되는데 2008년도에 나온 그 나탈리 포트만과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천일의 스캔들, 이 두 가지, 천일의 N, 천일의 스캔들 한번 찾아보시면 오늘의 얘기가 조금 관련이 될 겁니다. 앤 여왕이 죽고 앤 여왕이 낳은 딸 헨리 8세 때 엘리자베스가 여왕이 됐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오랫동안 집권했는데 온갖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피부가 더러우니까 피부병이 있었고, 두창에 걸려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화장을 했더니 덕지덕지 납중독, 수중독 돼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래서 그 가발을 막 두껍게 썼더니 또 머리에 또 피부병이 생기고, 죽을 때는 참 고약한 냄새가 나면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집권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엘리자베스 영화는 하얗게 나와요. 두창을 가리려고. 그런 어떤 병과 왕의 역사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뭐 일본, 그 다음에 중국, 유럽 쪽 왕가를 보면서 질병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중심으로 또 영화와 함께 버무려서 재미있는 얘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